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양자역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자역학 교재를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양자역학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펴보시면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양자역학 교재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잘라서 꺼낸 거예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수식이 행렬로 기술돼 있어요. 그렇죠. 행렬이 뭡니까? 행렬은 한 개 이상의 수나식을 사각형 배열로 나열한 겁니다. 저기서 행렬이 뭐죠, 황성님? 저기서 행렬은 벡터죠.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네. 가로 안에 있는 거. 위에 네네. 대가로에 세 줄로 있는 애들이 행렬이에요. 네네. 맞아요. 행과 열, 그냥 1, 5 이게 아니라 1, 5, 3 이렇게 써 있으면 행렬이에요, 행렬. 네. 이게 사각형 배열인데 연립방정식을 정말 간편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에요, 이게 행렬이. 네. 고전역학, 특상성 이론도 전부 행렬을 씁니다. 행렬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행렬의 시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8년 제임스 조셉 실베스터라는 수학자의 논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아서 케일리가 185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행렬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다룹니다. 어쨌거나 행렬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왜 행렬을 썼을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이분들보다 예전에, 더 전에 군대에서 군대 뭐 탄약이나 보급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표로 다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네.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쓴 거. 뭐 이런 종류와 개수를 다 적기 싫으니까 네. 표 형태로 그냥 숫자만 적다가 이게 발전한 게 행렬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말이 뭐다? 저렇게 군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적어두기 매우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수학이라는 것은 수식이 숫자와 기호가 연결돼서 수식이 됩니다. 수식들이 일종의 수와 수를 연결하는 악교 역할을 해요. 근데 행렬이라는 거는 수를 그냥 혹은 수식을 그냥 미지수를 그냥 저 사각형에다가 채워 넣는 거야. 띄엄띄엄. 이게 행렬이에요. 근데 이 군데 존재하는 불연속적인 데이터, 이게 행렬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네. 이게 원자의 에너지 준입니다. 군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원자는 군데에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네.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얘가 군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 행렬로 기술하기 너무 좋은 거야. 얘네가 만약에 군데 아니면은 행렬로 기술하기가 좀 그래요. 순서대로 쫙 있으면 얘네들을 그냥 숫자로 쓰면 되잖아. 그쵸. 근데 얘네가 군데 있으니까 이걸 행렬로 기술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양자세계,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특정한 규칙을 갖고 군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그래서 행렬로 쓰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심지어 에너지가 이렇게 딱 그쵸. 연속적이지 않고 네. 불연속적으로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를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했죠? 불연속으로 존재하는 게 양자세계에서 흔한 일이니까 네. 얘네들을 행렬로 기술하는 게 편하니까 양자역학 책에 다 행렬이다. 거의 그냥 행렬로 시작해서 행렬로 끝나는 거야, 양자역학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군데 불연속적이다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게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보시면 돼요. 연속적인 형태가 현실은 익숙해요. 아날로그 시계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사이를 기술하느냐 기술하지 않느냐. 지금 보시면 애매하게 1시 24분 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1시 24분이라고 딱 하지 않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1시 24분 10초 혹은 1시 24.2분 뭐 더 그렇게 말할 수 들어가면 있죠. 1시 24.25분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네요. 우리는 계속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날로그예요. 반대로 디지털은 기술하지 않아요. 7시 2분, 그 다음에 7시 3분. 군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디지털은. 네. 그쵸? 이 말이 뭐냐? 불연속적인 형태. 세상은 행렬로 기술하면은 보다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지금. 그쵸?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군데 불연속적으로 존재해요. 네. 이 말은 뭐냐? 미시세계는 우리가 행렬로 기술하기 좋다. 근데 미시세계가 모인 것이 현실세계다. 그럼 현실세계도 행렬로 기술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저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가 왜 매트릭스라는 제목인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볼 때 도대체 매트릭스라는 제목을 왜 넣었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시뮬레이션 우주론하고도 무관하고요. 어떤 매트릭스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다 무관해요. 맞아요. 근데
영화 제목은 매트릭스고 매트릭스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 네오를 떠올리는 순간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을 떠올리죠. 떠올리죠. 근데 왜 영화 제목이 매트릭스인가를 아무도 몰라. 그것을 제가 시작부터 끌어온 겁니다. 와, 이 빌드업 보소. 와, 네. 빌드. 야, 그래서 진짜. 영화 제목이 매트릭스라는 게 저는 감독이 위쇼스키 자매가 저는 이 매트릭스라는 제목을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와. 않으면 매트릭스라는 제목을 못 정해요, 절대. 맞아요. 이 감독 위쇼스키 자매는 분명히 양자역학에서의 특성 그리고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모든 것들이 매트릭스 행렬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렬로 되니까 결국 현실도 실제로 디지털에 가깝지 않을까? 그럼 현실도 가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즉 이 모든 거의 시작은 행렬, 매트릭스가 아닐까. 그래서 제목은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를 표현할 때 무조건 프레임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프레임이 뭐냐? 물리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블록이에요. 그래서 FPS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렇죠. 쓰이죠. 맞아요. 이게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을 그려내는지를 통해서 성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 뭐 60 FPS다. 그러면은 초당 60 프레임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수록 굉장히 현실적이겠죠. 아주 잘 만든 컴퓨터 그래픽이잖아요. 이 프레임 FPS가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아무리 높아져도 불연속적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계속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불연속적인 군데군데 유한한 프레임이에요. 이 말은 뭐냐? 디지털 세상은 군데 불연속적인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좋아. 디지털 세상은 프레임이야. 디지털이야. 양자 세계도 매트릭스야. 여기까지 잘 왔어요. 네. 네. 그러면은 현실은 그럼 그래서 어떠한가? 현실로 갑니다. 나왔습니다. 현실. 예. 지금부터 다룰 게 유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싹 덜어냈어. 초등학교 2학년 수준만 알면 끝나. 아우. 아주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이해를 위해 제가 또 왜곡을 많이 시켰다. 네. 그래서 왜곡. 받아들이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실 것은 그동안 양자역학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불확정성의 원리가 정말 무슨 의미였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1925년 하이젠베르크라는 과학자가 아, 미시 세계에서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하이젠베르크가 수학을 잘했던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물리학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실제 물리학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바꿔봤더니 와우.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더라라는 결론을 얻어요. 오. 이것도 사실 다 수식인데 네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만족했어. 나는 수학을 좋아해. 근데 물리적인 게 있어. 이거를 수학적으로 바꾸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학의 특성이 수학에서도 만족이 되네? 너무 좋아서 만족을 했어. 근데 이상하게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물리량들을 이제 곱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물리가 수학으로 왔으니까 이제 이 수학적인 것들을 내가 곱하고 더하고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얘랑 곱할 수 있으니까 없죠. 못 곱해. 근데 얘는 5, 얘는 3. 수학의 세계로 왔어요. 수학에서. 이제 얘네는 곱할 수가 있어. 네. 그렇죠. 그럼 15구나 이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수학으로 다 바꿨으니까 얘네를 곱할 수 있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했는데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물리량을 곱했을 때 결과가 얻어지잖아요. 이게 순서를 뒤집었더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곱했을 때는 15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 이거하고 곱하면은 다른 게 나온다.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죠. 3 곱하기 5는 15. 그렇죠. 그렇죠. 5 네. 곱하기 3. 5 곱하기 3은 몇입니까? 3은 15인데 근데 15가 아니야. 이걸 발견했어, 하이젠베르크가. 뭐야 이거? 어째서죠? 3 곱하기 5가 15고 네. 5 곱하기 3도 15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15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내가 뭘 놓쳤지? 그래서 봅니다. 잘 봤더니 물리적인 것을 수학적으로 옮겼는데 내가 옮길 때 잘못 옮긴 거야. 숫자인 줄 알고 옮겼는데 행렬이었어. 왜냐하면 잠시만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예. 아. 숫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옮긴 게 행렬이었어. 행렬은 순서를 바꾸면 달라져요.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를 어떻게 곱하냐면 1하고 4를 곱하고 더하고 2하고 2를 곱해요. 그러니까 첫 1하고 번째 4. 네모의 맨 왼쪽 위 거랑 거랑 두 번째 네모 맨 왼쪽의 아래 위,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랑 아래 거. 그러니까 기억자로 곱해. 첫 번째 행렬에 네. 일. 이렇게 가운데 줄을 긋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 행렬에 세로로 줄을 걷는 세로로. 거예요. 그쵸? 어. 네, 그렇게 해서 1 곱하기 4 4. 더하기
2 곱하기 2. 그치. 그 다음은 1 곱하기 헷갈려요. 3 더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볼게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 이것은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것을 검사했더니 8, 5, 20, 13이라는 군데군데 불연속적인 숫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곱셈과 덧셈만 하면 돼. 4, 3, 1과 1, 2, 3, 4를 곱해. 앞뒤를 바꿨어요. 결과가 바뀌어. 답이 바뀌어버립니다. 앞뒤 곱하는 순서를 바꿨더니 그러니까. 원래 나온 답과 다른 답이 나오더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어쨌거나 하이젠베르크는 물리학적인 무언가를 수학으로 옮기고 이거를 곱했더니 앞뒤를 순서를 바꾸니까 다른 결과가 나온 거를 알아낸 다음에 이 당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왜 다르지? 왜 행렬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를 토대로 행렬역학이라는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학의 분야를 만들었어요. 네. 와우. 양자역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가시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은 또 한 발짝 들어간 겁니다. 네. 드디어 1927년 두둥. 3월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게 위치와 운동량의 표준 편차의 곱은 디렉 상수의 절반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건데 와우.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여기까지 유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곱셈과 덧셈만으로 나온 걸 통해서 하이젠베르크는 이 수식을 얻어낸 겁니다. 네. 그냥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사실 이게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진 겁니다. 왜냐면 이게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 과학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확신을 못 하는데 근데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그냥 발표했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큰 거. 이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KBS 뉴스 특보에 제가 나가서 무려 3시간 동안 와우. 누리호 발사에 대한 중계를 같이 했죠. 누리호 성능 결과 발표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누리호 발사체가 위성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성 모사체, 질량 모사체가 올라갔는데 어느 고도에 도달했다. 이것을 발표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KBS 맞아요. 9시 뉴스 스튜디오에 앉아서.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누리호 최종 고도를 발표해야 되는데 네. 거기 딱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누리호의 도달 고도는 불확실합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논문으로. 와우.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하이젠베르크가 근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인슈타인 덕분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관찰이란 현상과 그것에 관련된 자연 법칙을 알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론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찾아낸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는데 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언가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으면 이것 자체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하이젠베르크가 내가 관찰했더니 불확실해. 나는 순수하게 이 관찰한 불확실한 것 자체를 내가 그럼 이론으로 낼게. 불확실한 불확정성의 원리야. 라고 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화가 나지 이거. 그럼요. 근데 어쨌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불확정성의 원리가 등장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갑니다. 양자역학의 통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매트릭스, 행렬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미시세계에서 관측된 특성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근데 미시세계에 관측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리가 바로 매트릭스, 행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렬이라는 건 뭐냐? 불연속적으로 군데군데 분리된 형태로 표현된 거잖아요. 네. 네. 이 말은 뭐냐? 미시세계에 관측된 특성을 봤더니 불연속적으로 군데군데 표현된 분리된 형태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시세계가 모인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라는 거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요, 우리는. 와. 워싱턴 대학교 핵물리학과 양자 생력학을 연구하는 사일런스 빈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2012년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바로 이런 논문이에요. 수치 시뮬레이션으로서 우주에 대한 제약 조건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무슨 내용이에요? 네. 들어도 모르겠어요. 제목 들어도. 그래서 한 순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네. 세계가 정말 시뮬레이션인지를 탐구하는 방법을 기술한 논문입니다. 우와. 자연계의 심을 구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 개발을 많이 했어요, 과학자들이. 네. 자연계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중력. 이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구현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컴퓨터 안에서 이 네 가지의 힘을 한번 만들어서 집어 넣어본 거야. 그리고 실행시켜 놓고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냥 우주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때려 넣고 와. 그냥 보는 거야. 그렇죠. 근데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견돼요. 여기서 일종의 비대칭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걸 게이지 격자 이론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발견됐어요. 뭐가. 근데 이게 최소 단위의 형태를 하나 찾았어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단위가 쿼크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 세상하고 동일한 힘들을 넣고 동일한 것들을 물리량을 넣고 한번 이 세상과 동일한 형태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켜봤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만들어졌죠? 네. 네. 만들고 나면 이 세계에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무언가 조각이 나오겠죠. 그 세 개만의 조각이. 그렇죠. 이 세 개만의 조각, 네, 이 네. 시뮬레이션 안에서만의 조각, 그 조각이 나왔어. 이 최소 단위 형태를 잡았어요. 그 모양을 딱 봤는데 예를 들어 그 모양이 별 모양이야. 그런데 만약에 현실에서도 그 별 모양이 발견된다면 현실도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그 모양이 나왔는데 이 모양이 현실도 똑같이 있으면 지금 여기도 시뮬레이션이겠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장을 한 거야. 이게 논문을 많이 왜곡한 설명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어떤 거냐면 우주와 자연, 수학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대칭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원도 대칭형이고 네. 인간도 맞아요. 대칭이고 모든 게 대칭이에요. 네. 그렇죠. 이 우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 이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대칭이 나왔어.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이 신기하네.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때려 넣었더니 비대칭이 나온 거야. 네. 그러면 여기도 비대칭이면 여기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주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독특한 현상, 이 비대칭 쪼가리가 발견이 될 것인가? 오.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마치 컴퓨터 그래픽처럼 매트릭스에서 숫자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네네네. 그리고 네오가 눈을 뜨면 이제 막 녹색 숫자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것처럼 무언가 격자 무늬가 보일 것인가? 한정된 격자에 갇혀 있는 것처럼 최고 에너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면 된다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네네. 오. 그렇지, 저렇게. 저렇게 나오네요. 저렇게 무언가가 보이면 그러면은 현실도 시뮬레이션인가? 그렇죠. 라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들으면은 무슨 말이지? 하다가 편집본을 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그럼요. 그렇죠. 왜냐?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도 태양계 외부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이론적으로 유사한 비대칭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격자무늬, 이 비대칭 현상, 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봤던 우리의 그 가상이라는 증거 조각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구 역사상 지구에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매우 높은 에너지 입자여야만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만큼 높은 고에너지 입자여야만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그 격자를 찾으면 되겠다. 그 격자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 것 같아. 그냥 우리 뭐 선에 있는 이런 네. 뭐 입자 충돌기. 대형 광입자 충돌 이런 걸로 안 돼요. 네. 이거는 상대도 안 돼요. 너무나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희망적이지 않은 거야. 아쉽게도. 이제 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뒤로 나와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갑니다. 네. 이것은 단언컨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의 앞부분 정도는 국내의 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한 번쯤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뤘거나 다룰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행렬 역학을 포함한 내용은 해외 과학 유튜버들이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벽한 안될과학 오리지널입니다. 과학적인 걸 넘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저의 이제 크리티컬이 갑니다.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관련해서 엮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엮습니다. 네.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도 네. 아닌가요?
뭔가요? 세상에 앨리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1950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존 토드 박사가 만든 용어인데요. 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눈으로 보이는 시각 정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여기는 주관대로 이해하는 그런 증후군이에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이 포함된 사건이나 상황 자체도 왜곡을 합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앨리스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1950년에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네네. 재능이 있는 리플리 시에서 유래된 증후군인데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아.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의 직면을 딱 하면은 열등감과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을 하다 이 거짓말 자체를 아예 진실로 믿게 되는 그렇죠. 증후군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바로 아판타시아 증후군입니다. 우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상으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오. 예,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생생하게 시각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네. 이거는 즉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의사 결정을 하는 두뇌 영역이 있어요.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이거랑 시각적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에요. 네네. 근데 인구의 3% 정도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낮거나 전혀 시각할 수 없어요. 그럼 상상을 못하는 네, 거예요? 2015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학자 아담 지먼이라는 분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아판타시아라고 명명합니다. 상상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판타지아랑 없는 것을 의미하는 접두 아에서 파생됐어요. 아판타시아.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를 시각할 수 없는 그룹과 시각화를 잘하는 그룹, 그러니까 상상하는 그룹 둘로 나눠서 보니까 사실 이 상상한 걸 기억을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표준 기억력은 또 비슷해. 네. 근데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 때 더 적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경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는. 그래서 이제 상상을 시각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게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 박사님이. 네.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증후군 얘기 세 가지를 했습니다. 네. 왜 했느냐? 결국 모든 게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호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는 모든 게 우리는 이 세상을 봅니다. 시각적으로 보고 뭐 후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도 듣고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모든 신호들 이게 결국 뇌의 신경세포에 신호가 있고 없고 0, 1 딱 두 가지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요. 디지털과 똑같아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있고 없고가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현실이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지금 현실이 현실이냐 시뮬레이션이냐 이걸 놓고 우주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연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 어디가 진실인가? 네,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관측된 신호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해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주변의 현실을 지각합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관측된 정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으로 관측된 정보를 네네. 뇌에서 다 모아서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이 모든 현실을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거야. 그쵸. 우리 항성님을 봅니다. 네. 항성님을 이렇게 딱 만졌어. 그러면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가 일치하죠. 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거 내 두 가지 센싱 정보가 일치함으로써 항성님은 현실이라고 인식해요. 근데 만약에 항성님이 앞에 있어. 네. 근데 이렇게 만졌는데 항성님이 없어. 이러면 홀로그램처럼 뭐지? 내가 있는 홀로그램. 거야. 그쵸? 이러면 뭐냐면은 아 현실이 약간 왜곡됐구나라고 느끼죠. 어. 이게 착시 효과라든지 아. 홀로그램이나 이게 전부 다 현실이 왜곡됐다 느껴요. 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 현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게 일치하면 현실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네. 결국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끌어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현실조차 이게 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뇌에서 들어오는 0101 신호가 있고 없고 수많은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기 신호로 우리는 그냥 이게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즉 현실이라는 정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현실이라는 걸 검증할 방법조차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검증할 수 없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현실이 현실인지조차도 모르는데. 검증 못하는데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여기가 현실인 것과 누군가 컴퓨터로 세상을 만들었고 여기가 디지털 세상인 것과 네.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우리는 영원히 증거를 찾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은 현실이야. 아니면은 누군가 컴퓨터로 대학원생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여기가 디지털 세상이야.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증거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과학적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무언가를 결론 내리고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인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거고요. 이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건 이걸 연구하는 분들에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맞아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신기하다 해서 끝나. 과학자들이 이걸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왜 하냐 그럼 이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거 왜 해 이거? Why? 아이작 아시모프의 추모 토론회로 돌아갑니다. 현실이 어떻다고 가정하는 것이랑 무관하게 과거와 미래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워요.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헛된 환상에 방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아이작 아시모프 추모 토론회에서 우주는 시뮬레이션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 과거와 미래는 영원히 남아있고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환상에 빠져 방황하지 마라. 현실을 현실 자체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가장 왼쪽에 계시던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챔머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증거든 일단 우리가 얻어낸 모든 것은 이미 시뮬레이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뭘 찾아내도 네. 걔도 시뮬레이션 된 결론이야. 즉 못 찾아. 네. 아. 못 찾아. 그런데 왜 이런 우주론을 연구하는가? 백화점에 갑니다. 사실 백화점이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 합니까? 때는. 우선 백화점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요. 차를 타고. 그 다음에 두 분을 내립니다. 두 분을 백화점에 넣고 저는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죠. 저는 아마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하지만 두 명이 백화점에 들어갔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지만 최대한 차를 붙여서 백화점 문 앞에서 내리겠다. 그리고 그 내릴 사람이 여러분이고 우리가 여러분을 애정하면 애정할수록 우리는 여러분을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발렛 파킹을 할 겁니다. 그게 과학자들의 목표예요. 맞아요. 무언가를 판단하고 판사처럼 결론 내리고 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걸로 마무리했다. 내가 뭘 맞췄다. 이게 아니에요. 오직 대중을 백화점 앞에 내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쓸쓸히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